네, 앞부분에서 갈아타기에 대한 말씀도 제가 준비를 좀 했었는데, 자꾸 빠뜨려요. 생각은 많이 해놨었는데, 자꾸 빠뜨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네, 해피복등님,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 금리가 거의 2배 수준. 갈아타려고 하니까 기존 대출 금리 싸게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출을 갈아타면서 금리 부담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 자, 주간 브리핑.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논리적인 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분서약 전세자금 반환 대출에 대한 글들도 종종 올라오고요. 갈아타기 시 금리 변동, 요 부분 쉽지 않다는 거, 요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85 프리미엄까지 등장을 한 시장 분위기. 대구 내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송도보다 더 심각하다는 전세값. 어딘지 살펴보니까 대구였어요. 대구 중구가 전세 하락률 1위였다. 전세가 많이 빠진 지역 대구가 1등, 2등, 3등 이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어요. 중구 지역 전세가 하락 상위 지역을 대구가 차지하고 있더라. 인구가 또 빠지는 모습 한번 보시면은 대구 지역 2,000명, 연간 한 2만 명 이상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다. 2만 명. 한 2만 3천 명 빠진다고 해볼까요? 세대수에 맞춰서 2만 3천 명이 빠지면 이 빠지는 세대가 주로 2030도 빠지고 3040 이 세대가 앞으로 이 대구 집값을 떠받쳐 줘야 되는 이 세대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 가장 뼈아픈 것 같습니다. 2만 3천 명이 빠져나가면은 가구당 2.3명을 잡으면 몇 가구인가요? 한 가구, 만 가구? 만 가구 아파트가 비어도 될 정도의 인구가 매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라보라님,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만 가구면 이게 정말 1000세대 아파트도 어마무시하잖아요. 1000세대. 1000세대 아파트 단지의 위용은 실로 대단합니다. 네, 그게 10개가 없어도 된다. 근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막 2만 세대, 올해 2만 세대 늘어나잖아요. 2만 세대 공급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3만 세대 공급에 가깝다. 내년도 3만 5천 세대 정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실질적인 공급은 3만 5천이 아니고 4만 5천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게 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임차권 등기 언제 해야 되느냐? 한 달 후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를 너무 올린다. 아니 분위기 파악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전세값도 올라야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전세 절대로 안 빠집니다. 전세금 기존보다 낮아져도 세입자가 보러 올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또 이렇게 스텝이 꼬이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는 언제 해야 되느냐? 계약한 날 그 다음날 4월 1일까지 계약이었다면 4월 2일날 계약 종료되는 그 다음날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일반인들이 못합니다. 그냥 법무사 가서 대행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서 뭐 소송 비용이 든다든지 했던 부분들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법무사 가서 상담 받아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전세 나가려고 하는데 문자 보내놓으면 되나요? 막 이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전세 매물도 너무 많고 가격도 터무니없이 입주 아파트가 무너지니까 기존 아파트들도 다 조정받고 있는데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서 발 묶이는 이런 상황들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올라왔다가 빨리 삭제된 글인데 제가 캡처해놨어요. 캡처해놓은 건데요. 요거 한 번만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5년 9월경에 2.5억짜리를 P1.1억을 주고 샀어요. 3.6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3.6억에 매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P를 주고 삽니다. 5억짜리를 P1.2억을 주고 샀어요. 2020년 8월경에 5억짜리를 P1.2억 주고 사면 이거 지금 거의 P가 지금 녹아내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6.2억에 매수를 했는데 한참 잘 나갈 때는 7.3억까지 상승을 했대요. 7.3억까지. 그래서 이때 가장 기분이 좋았을 때는 언제냐? 기존 집값은 4.5억까지 올랐고 새로 샀는 것도 첫 번째 아파트는 5.6억까지 갔었네요. 3.6억에 샀던 것이 5.6억까지 갔었고 분양권은 6.2억에 샀던 것이 7.3억까지 갔었고 그럼 이 두 개 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 때 나의 자산 상황은 어느 정도로 느껴지냐 하면은 3.1억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플러스 3.1억 3억을 번 상태인 거예요.
3억이면 굉장한 돈이잖아요. 대구 그 외곽에 있는 구평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 정도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프리미엄은 쭉쭉 빠져. 기존 아파트 가격도 내려와. 그래도 기존 아파트 가격은 매도를 해서 시세사익 1.1억을 거뒀대요. 두 번째 한 아파트는 현재 1억을 손실 보고 있는 상태. 총 7년 동안의 투자 기간을 거쳤지만 1,000만 원밖에 못 벌었다. 1,000만 원밖에 못 벌었다. 대출금 이자나 뭐 취득세나 이런 경비들을 포함하고 나면 몇천만 원 손해본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전형적인 갈아타기의 방법을 해서 그나마 이 사람은 밑에 댓글 단계 달아놨어요. 야, 그나마 올해 초에 기존 아파트 5.6억까지 갔던 것을 4.7억에 매도를 하면서 야, 고점 대비 1억이나 떨어지는 아픔을 겪고 처분을 한 게 그나마 신의 한 수였다. 이거 기존 아파트까지 지금 못 팔았으면 이거 될 뻔했다. 지읒 될 뻔했다. 이렇게 글이 남겨져 있었어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이 전형적인 투자 방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투자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외통수에 몰려있다. 그나마 팔았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팔지 못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 정말 이 사람도 지금 현재는 손실 상태예요. 7년 동안 근데 비단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나마 잘 갈아타고 했지만 마지막 한순간에 팔아야 될 만한 시점에 왜 양도세 중과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은 그나마 이거 뭐야 2015년도에 매수했던 아파트를 팔았잖아요. 그때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뭐 어쨌든 뭐 적용받고 뭐 했다 손 치더라도 남는 돈은 별로 없더라. 요 부분. 그나마 전부 다 누가 뭐 해서 얼마 벌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 이 사람도 한창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나 3억 벌었어. 나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뭐 3억 벌었어. 뭐 돈 버는 거 일도 아니라고 했지만 이게 제로로 수렴하는데 정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는 거죠. 그만큼 하락은 정말 무섭고 뼈 아프게 다가온다. 이 사람이 그나마 다 순수한 자기 자본이면 괜찮지만 지금 금리 높은 시점에 들어간다면 그것도 좀 부담일 수 있습니다. 폭락론자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폭락론자한테 또 집을 사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 비아냥거리는 글도 많아요. 폭락론자들은 영원히 집을 못 사. 그럼 누가 집을 사줍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살 자극하는 아주 논리적인 듯한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 근래 들어서 돈 모아가지고는 다 안 된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근데 차곡차곡 모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동산 고수, 집 사는 시기 이렇게 아주 논리적인 글들.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무조건 살아 이런 이야기들 같은데 시점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세 살기도 무서운 분위기. 집주인도 돈 주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주죠. 돈 못 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사가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기존에는 2.9% 고정금리였는데 당장 갈아타게 되면 이자 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 근데 이자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는 형태. 이게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 이 부분 때문에 갈아타기도 잘 안 돼서 거래가 쉽지 않은 시점. 신청사 부지 매각 관련한 글도 있었는데요. 신청사 부지. 여기 뭡니까 이거? 여기 보면은 감삼역에서부터 이 시청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용역도 되어 있잖아요. 지하에 뭐 무빙워크 뭐 이런 거 만든다고 했잖아요. 요 구간 요거 얼마 안 되거든요. 요 구간 아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꽤 멀다. 꽤 멀긴 한데 아무튼 요거 계획도 다 세워놓고 막 용역도 다 해놓고 했는데 근데 진짜 환장하고 펄짝 뛸 일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매각 대상 부지가 도로를 끼고 있는 이 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요 뒤에 요 꼬불꼬불 언덕배기 길 요 길 별로거든요. 요 부분 남겨놓고 요거 팔아가지고 요거 짓는데 보태겠다. 물론 막 빚내 수많은 부채를 지고 짓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땅을 팔아먹게 된다면 야 여기 사람들 너무 치명적이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나라에서 야 거기 뭐 재건축 하라 그러면서 그런 지역들 막 지정해주고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주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야, 여기 땅값이 얼만데 거기 뭐 임대주택 비율도 넣어야 되고 차라리 민영개발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안 하겠다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상권들 형성되어 있는 것들 시청 효과를 노리고 또 가격이 아마 또 많이 올랐을 거예요. 여기 그 사람보다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에요, 여기. 그리고 옆에 있는 뭐 센트레빌이라든지 아파트들, 이 땅을 이 9만 제곱미터면 몇 평인가요?
9만 제곱미터면 대략 한 2만 5천 평 되나요? 2.5만 평? 이거 엄청난 규모거든요. 일단 팔아가지고 여기 뭐 상업적인 지역이나 뭐 오피스텔도 들어올 거고, 용도 지역도 변경해 준다고 하니까, 뭐 상업 지역도 들어오고, 뭐 아파트도 들어오고, 일반 상업적인 또 문제 되는데, 이것도 고층 아파트들 막 들어오고, 이런 분위기 된다면은, 여기 상권도, 야, 이거 별론데, 이 반발이 심해집니다. 야, 그 전에 하라고 할 때 하라고 할 때 했으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대구역 경남 센트로 팰리스 마피 8,000도 나타났습니다. 야, 그럼 계약 취소는 쉽게 되냐? 야, 저럴 거면 취소하지. 쉽게 안 해줍니다. 계약 취소. 자, 요거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글이 있었습니다. 마피 거래 팁 예절. 저 마이너스 0.8억. 막 이렇게 나왔을 때, 호가가 마이너스 8천. 이미 마이너스 1억 이상에도 거래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호가에서 마이너스 5천 해달라는 분들도 종종 있다. 주인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8천 해놨는데 더 깎아달라면 기분이 아주 안 좋다. 스트레스 계속 받을 바에 그냥 더 깎아주고 팔아 치우고 싶어서 거래한다고 계좌를 주었는데, 또 깎아달라고 하면 매도자분 멘탈 한번 더 나갈 수가 있다. 자, 경남역 센트로 팰리스 입주 기간 끝나간다. 다른 아파트 마찬가지 입주 지연이자 나가는 부분, 이거 무섭거든요. 네, 계약금 5천만 원 넣어놨어요. 아마 중도금하고 이런 부분들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하고 여기에 대한 이자 있잖아요. 거의 한 두세 달 지나가고 나면 거의 10% 되는, 연간 10% 정도 금리면은 이거 한 달에 나가는 돈, 이 사람 계산을 해놨는데 월 300 정도 지연이자가 나갈 수 있다. 이거 굉장하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지연이자 한 석 달만 지나도 돈 1,000만 원 지연이자 앉은 자리에서 나갑니다. 그거 감수하고 파는 경우잖아요. 해지 쉽게 안 해줍니다. 해지 정말 쉽게 안 해줍니다. 그걸 샀을 때 건설사가 잘 팔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맞아 떨어진다면은 내 10% 할인해 줄게, 이렇게 기분 내고 팔 수도 있겠지만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매도자분을 위로해줘야 된다. 요런 상황들. 자, 매도자의 그 아픔도 조금은 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상황. 자, 그리고 나서 며칠 안 지나서 경남역 센트로 팰리스 마피 8,640 마이너스 마피 8,64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들 나오더라. 한 달에 앉은 자리에서 300씩 손해볼 수 있는 상황. 야, 그거 몇 달 더 손해보는 것보다 차라리 더 싸게 팔고 말자. 요런 분위기. 그리고 끝자리가 뭐 어떤 분이 글을 남겨놓으셨던데 8,640 이렇게 맞춰서 매수자의 눈에 봤을 때 숫자가 끝자리가 딱 맞아 떨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 수삼 금매 쏟아지네요. 수성 3가인가요? 네. 발품을 꼭 팔아라는 말씀. 손님 오면 소개할 수밖에 없다. 네이버에 올리지 못하는 매물들이 너무 많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그런 이야기처럼 이 매물을 매물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매물을 함부로 시장에 내놓지 못한다. 왜 난리 나니까. 그래서 매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누가 찾아오면은 요 물건도 있다라고 소개해주는 부분들. 정말 꼭 사야 되는 상황. 꼭 사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다면은 네이버 호가도 살펴보시고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 더 싼 매물들 분명히 시장에 있습니다. 또 싼 글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아무도 매수하지 않는 공포 속에 매수하는 분들. 지금 지금 공포 아니에요. 지금 공포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키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중대형 아파트들, 중소형 아파트들 가격 20%씩 하락하는 현상 지금 나타났고, 20% 많으면 30%까지 하락하는 현상 나타났고, 중형, 중소형, 네, 중소형. 그 다음에 지금 대형도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 키 맞추기가 또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때의 방향성은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공포라고 느끼는 사람 모르겠어요. 서울에 뭐 40억짜리 아파트가 한 20% 떨어져서 32억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 8억 떨어졌으면 좀 공포 느낌이 나긴 나요. 근데 지금 아직 시장은 공포라고 느끼기에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다. 그리고 자동차 익명 게시판에 주차 대수, 지금 뭐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 뭐 1.2 얼마 뭐 이런 주차 대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다가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오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시장 분위기를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저도 외출 한번 나가려고 하면은 퇴근 시간 되면은 차 운 좋게 잘 집어 넣어놨어요. 근데 한 7, 8시 돼가지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려고 하면은 겁이 살살 납니다. 이거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되나? 그냥 나가야 되나? 왜? 갔다가 들어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곳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나가면 주차하기도 힘든데 야 나가지 말자. 그냥 집에 있자. 이런 경향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과거에는 주말이 되면 차가 쑥쑥 빠져나갔는데 요즘은 주말이 되어도 주차장에 차가 좀 빼곡히 있는 현상들 보실 거예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런 느낌. 자, 마이너스 P 1억. 마이너스 P 1억. 또라이들 이해가 안 되고 지식도 없고 그냥 분양권을 포기하게 되면 계약금 10% 날리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마피 1억은 없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마피 1억이 없는가? 아까 거의 나타나잖아요. 계약금 10% 날리고 중도금 이자만 내고 끝나는가? 과거의 사례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글을 남겨놨는 거 보면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뭐 어디 문의를 해봤는데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당사자들이 아마 뭐 시행사나 이런 곳에 연락을 해보시면 될 텐데 아마 거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지 싶어요. 이 부분 좀 곤란한 경우 교환 매매에 관련된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환 매매 하게 되면 요건 좀 다릅니다. 교환 매매하고 일반 매매하고는 달라요. 일반 매매는 교환 매매는 뭐 거민 대상이라 그러나요?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교환하고는 좀 다른 상황. 근데 교환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점은 있죠. 아파트 만약에 내 아파트가 5억이고 상대방 아파트가 4억이다. 그럼 자기 아파트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가격에 대한 조율도 쉽지 않죠.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설사 교환을 했다고 해도 교환을 하게 되면 0.5억에 대한 현금만 오고 가면 되는 상황이죠. 근데 교환 매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처분서약을 통해 교환 매매를 하게 되는 이유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이거 안 된대요. 교환 매매를 하게 되면은 처분서약했던 것을 소멸되지 않는다. 네, 이 거민 대상으로 하게 되고 돈도 0.5억만 있으면 되지만 실제 매매를 하게 되면 이 5억과 4.5억이 오고 간 이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에 5억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지 수를 내보려고 하는데 당장 내 통장에서 이쪽 상대방 통장으로 5억이 가야 되고 또 4.5억이 와야 되고 이 상황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 상황 연출할 능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막 쫓기지도 않지 싶어요. 자, 이 부분은 한 번쯤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서약 관련된 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읽어볼게요. 기존 주택 처분서약으로 B아파트 분양 당첨. 이때만 해도 예전에 당첨됐을 때 막 서로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잖아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궁지로 몰려있더라. 입주가 2023년 3월이다. 기간 별로 남지 않았네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기존 집이 안 팔려서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 교환 거래가 있어서 주택 처분 서약한 상황. 끼리끼리 사람과 교환 거래를 해서 명의 변경을 해서 처분 서약한 의무 사항을 무효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교환 거래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왜? 워낙 내놔도 안 팔리니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국토부 답변을 받았답니다. 국토부 답변. 교환 거래는 처분 서약 불이행으로 본다. 이게 아주 뼈 아프거든요. 이거 교환 거래였으면은 이거 처분했는 거 아니다. 그럼 교환 거래 이미 성공한 사람들 나중에 분명히 그 분양권 계약되는 거 뭐 취소를 당한다든지 위약금을 문다든지 뭐 굉장한 뒤에 진통이 따를 거예요. 교환 거래 지금 처분 서약 앞두고 성공했던 분들 나중에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증여 매매는 허용이 된다는데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 폭탄. 당장에 돈이 없는데 세금 폭탄 맞게 되고 아파트 차익을 실현하자니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친인척이나 부모님한테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상황이다. 이때 추석 때 제목에 오늘 붙여놨잖아요. 추석 때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추석 때 친인척들한테 사라고 하지 마시라. 다들 살기가 빠듯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비분양권에 들어간 자금을 다 날린다. 계약금도 날아가게 되고 중도금 돈 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기존주택 처분 못하게 됐을 때 불이익 과태료도 있습니다. 과태료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비분양권 주택 다 날아가고 기존 주택도 팔아야 되는 곤란한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 거래 실종이라서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글. 자, 기존 주택 처분하면은 불인정한다. 요거 국토부 답변이래요. 국토부 답변상으로는 기존 주택 처분에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부분. 요거 있어야 됩니다. 매매는 반드시 현금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 교환 거래는 차액만 있으면 된다. 교환 거래를 차단해서 처분을 무효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가족 간에 증여를 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 정상적인 거래 가액으로 안 해가지고 뒤에 세무서에서 연락 오면은 불려가서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들 얼마 전에도 많다는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분명히 이런 사례들도 분명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환거래 쉽지 않다는 부분, 괜히 교환거래했다가 오히려 더 불똥이 튈 수 있다. 세금 부분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추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거래가 안 되니까 세금이 안 거치죠. 세금이 안 거칩니다. 이 지방 세수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찾아낼 여지 많습니다. 왜냐면 5년, 10년까지 막 찾아가지고 다 추징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언젠가는 된통 당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전세에 관련해서 전세금 못 줘, 배째, 소송해, 큰 소리 치는 사람 혼쭐 내는 법, 딴짓구에서 시리즈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부분도 세입자도 알아둬야 되고 임차인도 알아줘야 되지만 임대인도 반드시 알아줘야 된다는 이 부분입니다. 자, 내용 증명 보내고 전세금 반환 요구합니다. 요거 법무사 통해서 하세요. 법무사 통해서 해결하면 그게 차라리 더 수월합니다. 내용 증명 보내고 경비 들고 하더라도 뭐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자, 돈을 안 돌려줘요. 내용 증명 보냈어요.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내면은 집주인들도 조금 다급해집니다. 소송에도 나올 돈이 없다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나올 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갭투자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 정말 나올 구석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약간 뭐 내 집도 가지고 있고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B를 임차인에게 뭐 전세를 줬다. 뭐 이런 상황 경우에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라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들이 나옵니다. 자, 버티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전세 거래 건수가 근래에 많이 줄어드는 것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2+2의 영향도 있고 2+2+2의 영향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거 돈을 안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존버라고 말해야 되나요? 강제 존버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없다고 배째라고 합니다. 자, 이때 사례가 딱딱 있었는데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장에 눈에 빨리 들어오진 않네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마냥 기다리다가는 세입자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우기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집주인의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단 무조건 안 돌려주면은 전세금 반환 소송부터 법무사를 통해서 전세금 반환 소송부터 일단은 진행을 하셔라. 가만히 기다리면 뭐 대책이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소송 비용을 걱정한다. 대응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단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효과도 있고 소송 비용도 다시 받는다. 소송에서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 단순히 강제로 눌러 살아야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새 집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거 좀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죠. 반드시 기다리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기다리면 정말 답 안 나와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요 뉴스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찾아보시고 그 대응책들도 미리 마련해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세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게 된다. 채권 압류 및 추심, 통장,
집주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압류하고 돈을 빼앗아오는 합법적인 절차다. 집주인이 계좌에 별다른 소득이 없더라면 동산을 압류하는 절차로 넘어간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 나오는 빨간 딱지를 붙이는 절차, 집행관이 와가지고 살림살이에 딱지를 붙이고 이 물건들을 팔아치운다. 이런 것들,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데서는 이런 보던 장면들 나오는 거죠. 값비싼 물건, 차량까지 다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궁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임차인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총살을 겪는다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게 꼬여버리면 이게 난리가 나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그 돈으로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지만 그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소득이 없어서 그럼 또다시 경매 절차를 통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집까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은행 일단 막히고 물건 털리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마냥 배째라 이런 거는 쉽지 않다. 갭투자에서 정말 가진 게 없다. 정말 배째라 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정말 임차인도 경매도 넘어가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돈을 다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1년 방송한 지 1년 안 됐지만 방송 초창기부터 계속 금리가 올라가던 무렵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방송인데 결국에는 생길 수밖에 없더라. 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갈 때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너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우습게 생각했지만 그 역풍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달아놔서 너무 웃겼어요. 추천은 하나도 없고 반대만 45건이 있었어요.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못 받으면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양보하면 좋지 않습니까? 임차권 등기 같은 절차를 밟아 서로 기분 나쁜 경우를 만드는 건 너무 인정도 없고 예의도 없는 거죠. 애초에 돈이 많아 전세금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좀 기다리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근데 전세자금 대출 이것도 받는 사람들도 전세금을 온전히 자기 돈으로 내는 경우가 잘 없더라. 전세자금도 상당수가 대출이더라. 이게 문제고 너무 인정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이런 글도 남겨놨는데 사실 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는 돈이 정상적으로 오고 가는 게 이것이 예의고 이것이 인정이지 그 외에 어떤 마음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그런 거 한 개도 관계없습니다. 이 돈이 정상적으로 오고 가는 것이 인정이고 그것이 예의다.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주는 사람. 돈을 빌린 사람의 각오는 어차피 그 돈 안 받을 각오해라.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이 내 수중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내 돈으로 생각하지 빌린 돈으로 생각 안 합니다. 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빌린 돈을 갚아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 돈을 뺏긴다는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돈 사인간의 돈 거래 하지 마시라. 추석 때 특히 친인척 만나게 되면 집 내 집 팔려고 하지 말고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 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 하실 거면 아예 가지 마시라. 상도동에 3억 전세, 보증금 3억, 월세 200만원 재계약. 전세 포기자 주거비 40% 폭등이라고 했는데 댓글을 하나 보니까 여기에 영등포 원룸 전세가 2억인데 상도동은 40평이 전세가 3억밖에 안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아주 특수한 거래들 있잖아요. 그런 거래 한 건 가지고 와가지고 임차인의 부담이 굉장히 폭증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아니더라. 이거 거짓이더라. 이런 부분 때문에 잠깐 가지고 와봤고요. 대구 43주째 하락하고 있고 가끔씩 금매만 팔린다. 그 중에서도 직거래 비율은 20%가 넘어간다. 이제 영상 끝부분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봤는데요. 코스모스 아파트 어딘지 아시나요? 대명 엘리프 아시나요? 대명역, 지하철 1호선 대명역 그 뒤쪽에 있는 아파트. 그곳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이야기는 제가 몇 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 지주들, 한 80평, 100평 이렇게 살고 있던 집, 1+1으로 집을 받았는데,
웬걸 이거 입주할 시점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별로 해결이 안 돼요. 전세금도 별로 안 나오고 집값도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분담금은 얼마나 될 것이냐. 분담금 나가죠. 그 다음에 이거 자산 평가하는 거 뭐라 그러죠? 자산 평가에서 또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어쨌든 자산 평가했을 때 그 금액 별로 안 쳐주잖아요. 이 시가 대비 낮은 금액. 근데 그것은 분담금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될 수 있었는데 분담금은 조정받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야 생돈이 몇 억씩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거기는 그나마 이 시장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재개발이 되어서 다행이다. 요렇게 한동, 여기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기 도로 차이를 차 타고 가면서 보니까 이 왼편에는 대명 엘리프가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요. 요 한동 외따오 떨어진 동, 이 거의 아파트도 한 3, 40년 정도 되는 아파트지 싶어요. 감정평가? 맞습니다. 네, 감정평가, 하늘로님 감정평가 맞습니다. 네. 그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나오지니까요. 네. 어쨌든 요 아파트 한동 내한테 버티고 있었어요. 돈 많이 달라고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얘 제외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있었으면은 여기 도로를 한 개 사이에 두고 여기도 아마 코스모스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여기 몇 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동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기 다 공세를 빗금 치고 있는 부분 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돈 많이 보sem해달라고 버티면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웬걸 여기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여기가 아마 이종 주거지역이나 아마 그렇지 싶은데 이게 방향이 또 이쪽이 남쪽이구나. 남쪽이에요, 남쪽. 이쪽이 북쪽. 그래서 건물을 많이 높게 짓게 된다면은 일조권도 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것보다는 이 한 동짜리를 과연 개발을 누가 할 것인가? 왜 따로 떨어져 있는 한 동짜리를? 그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큰 단지, 오른쪽에 있는 큰 단지도, 뭐, 일반 그 앞쪽에 도로가에 있는 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합이 막 뒤에 바뀐다든지, 수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은 거의 뭐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분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 과욕이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으로 가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 큰 아파트들 욕심내고 하다가 잘 되지 않더라. 여기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한 2억도 안 하던 것들이 한 4억 이상까지 거래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자, 그 바로 옆쪽에 대명 엘리프.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었냐 하면은 여기 상가 임대 보이시나요? 상가 임대. 이 정도가 되려면은, 이 정도 상가가 나오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 20m 정도 도로는 끼고 있어야지 상가가 요런 폼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요 아파트 두 개 사이에 간격이 차가 한 대, 두 대 주차되어 있고, 두 대가 지나갔나? 한 12m 정도 폭이 되나? 그 정도 도로 앞에 여기 과연 상권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상권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는 거 정말 쉽지 않다. 이런 물건들 그 부동산 시장에 암흑기가 오면은 분양가는 굉장히 높았을 텐데 정말 이 가격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를 낙찰받아서 과연 여기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과연 얼마나 큰 상권이 형성될 것인가. 이 인근에도 뭐 그렇게 큰 상권은 없었거든요. 도로 폭이 좁으니까. 그리고 여기만 아무튼 좀 그런 모습들 한 가지 봤어요. 그래서 상가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아파트 시장이 힘을 못 쓰니까 상가를 좀 알아볼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상가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상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분산되더라. 동성로에 가면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 혹은 두 집 건너 한 집마다 거의 공실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 바깥 지역들도 말도 못합니다. 그나마 아파트 막 대단지의 아파트 있는 곳들에서 가까운 곳들은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낫던데 거기서 정말 100m, 200m만 벗어나도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실 거예요. 상가 투자도 일단은 좀 쉬자. 좀 쉬자. 네, 8850님.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강창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여기 플래카드 붙이는 현장을 한번 제가 가다가 사진을 찍어 봤어요. 자이른에 관련해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봤냐 가서 요 사진을 딱 찍었잖아요. 야, 이거 과연 8월 18일, 분명히 8월 18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이라서 캡처했는 것들은 자주 보여드렸는데 요건 잘 못 보여드렸는데 사진 몇 장이나 찍었나 보니까 300장. 300장. 사진 이거 플래카드 300장 찍어서 그날 붙인다는 말인 것 같았어요. 야, 아직까지 멀었구나. 플래카드 좀 더 찍어야 되는데 300장 가지고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이런 느낌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도 길어졌어요. 1시간 50분이 벌써 지나가네요. 네, 더 말씀, 네, 댓글창 말씀 남겨주시면은 잠깐 제가 더 살펴보고요. 아니면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네, 오늘 그 핵심 포인트는 그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계속. 그리고 유로가 금리를 올려 빅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1.25%. 이거 굉장하잖아요. 이 제로에서 1.25까지 가는데 정말 순식간이더라. 우리나라도 좀 유념할 부분이 우리나라도 많이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 그리고 무역이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환율이 치솟고 있는 이런 모습. 위기 상황이 맞긴 맞구나. 지금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금리 관련된 부분, 요거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과거에 고정으로 받았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변동으로 전환되면서 그 금리 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 금리만 2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 DSR 비율이 치솟게 된다. DSR 비율이 치솟게 된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입니다. 네, 몬스터 MX님, 내일 주간 브리핑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하루가 부족하잖아요. 원래 토요일 방송분까지 해서 주간 브리핑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화, 수, 목, 금까지 자료 모인 거 해가지고, 주간 브리핑 자료는 올릴게요. 아마 37주차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내일 방송이 없기 때문에, 내일 1위 브리핑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이 추석 당일인가요? 네, 그래서 내일은 아마 다들 바쁘실 것 같아서 오늘로 대체했습니다. 하늘로님, 할인 분양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고는 못 빼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고는 못 빼긴다. 근데 그렇게 할인 분양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직까지 중공업 미분양이 많지 않는 부분 때문에 몰라 건설사들이 더 다급해지면 할인 분양 이야기 나오겠죠. 안 하고는 팔릴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삼정 월성동에 위치한 삼정 아파트 경우에 분양가 5억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분위기는 이때 아마 분양할 때 인근의 아파트들 구축의 가격이 3억 후반대 정도 했나요? 4억 초반대? 3억 후반 4억 초초 이쯤 했을 때 5억의 분양가 이 정도 나왔을 때 야 프리미엄을 건설사 네가 다 먹냐. 정말 프리미엄을 건설사가 다 먹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싼 6억 이상의 지금 나와 있는 가격들 6억 중반 거의 7억에 육박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의 매물 지금 5억 초반이면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구축이면은 거의 지금 이 7억이 아니고 정말 3억 후반 4억 초반 가격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분양가는 지금 가격이 이렇다면 분양가면 5억이면 족하다. 지금 분양가도 5억이면 족한데 6억 7억에 나온다? 이거 매력 있습니까? 정말 7억이면은 금매 잘만 고르면 이거 2개 살 수 있는데요. 내가 엉덩이로 깔고 들어가가 앉아가지고 7억집에 사는 것보다는 물론 생활의 만족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구축이라고 무시할 건 못 됩니다. 네, 기존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구축이 더 나아요. 이거 보셨잖아요. 여기에 대명 엘리프 1000세대 이상 되는 곳에 여기 가봐요. 여기 상권 뭐가 있습니까? 학원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비싼 상가에 학원 들어올 수나 있습니까?
이렇게 학생 수 얼마나 됩니까? 안 많을 거예요. 뭐 상권 형성 같은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집이 7억을 한다? 여기 들어갈래? 아니면은 한 3억 후반짜리 2개 해가지고 한 개 뭐 전세 끼고 반전세 끼고 이렇게 세 주면서 살래라고 물어본다면은 저 같으면 2개를 선택하겠어요.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인데 할인 분양하지 않고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뭐 건설 원가가 올라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뉴스는 계속 나오지만 비싸면 안 사면 되잖아요. 시금치 한 단 8,000원 넘어가면 식자재 마트 가보니까 시금치 없어요. 비싸면 안 사면 됩니다. 그 뭐 악자까지 사가지고 뭐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다. 꼭 대체재가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대체재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네, 강창훈님 명절 잘 보내세요. 사소한 인생님, 대구는 어느 교수님 말씀 좋게 말씀드리면 깊은 조정, 나쁘게 말씀드리면 폭락이랍니다. 대구는 2021년에서 2024년까지래요. 저는 더 길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 분기점은 정말 2024년까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깊은 조정 이후에 또 기간 조정이 있어요. 그 기간 조정도 무시 못합니다. 분양받아서 입주해야 할 때 자기 집 처분 안 되면 문제 되겠죠? 야, 근데 지금은 분양도 받으려면 처분부터 하고 분양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 처분은 힘들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거래량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직거래 비율까지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서울의 수도권의 가격이 같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대구만 가격이 싸져서 매력적인 것이 아니더라. 다른 지역들도 매력적인 애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몬스터 MX님, 네, 청약에 도전해 보신다고요? 가격이 얼마에 나오는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니?